네. 일단 수요 공급 이론을 볼 텐데요. 여기서는 그래프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아까 저한테 질문하실 때 이제 그래프 뭐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 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수요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고 막 이런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걸 외워 버릇 시작하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그래프를 그린다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릴 정도의 시간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를 내가 나올 때는 항상 그래프를 그릴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1번부터 위에 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써놓은 거라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은 개념 정리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제한한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일단 수요라는 건 일단 기간이다. 그래서 유량하고 저량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유량이 뭔지 저량이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는 유량이 일정 기간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저량도 일정 시점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가 중요해요. 유량이 일정 기간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약간 답이 결정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예시를 보시면 소득이라든지 주택 생산량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나는데 뭔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놓으면은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량을 보시면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의 가격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이걸 뭔가 기간을 잡아서 가격을 설정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시점을 정해서 그 시점의 가격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는 계속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따질 때는 대부분 자꾸 변하는 것들은 대부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변하는 것들은 대부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택 재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유효수요라는 개념인데요. 유효수요라는 거는 구매의지 플러스 구매력이다. 구매력이라는 말이 꼭 같이 첨부가 돼야 돼요. 구매력이라는 말이 없으면 유효수요라는 말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유효수요라는 말은 구매력이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급 부분 보겠습니다.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진 가격으로 제한한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죠. 그래서 그게 이제 비슷한 말이다라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다음 수요 법칙 하겠습니다.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는 사실 이것도 뭐 외울 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덜 사고 싶잖아요. 덜 사고 싶다. 그걸 우리가 수요량이라는 개념으로 쓰고 수요량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는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하향하는 형태로 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내려가고 이걸 우리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이 그래프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죠. 공급 법칙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라는 게 올라가고 그래서 얘는 우상향하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거를 저한테 어떻게 질문하신 분도 있었냐면 좌상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요 법칙 같은 경우는 좌상향 하는 형태라고 말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읽습니다. 왜냐면 항상 모든 그래프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이게 화살표가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고요. 위에서 아래로 읽는 게 아래에서 위로 읽는 게 기본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읽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우하향 그 다음에 우상향을 기본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럼 5번째 보시면은 균형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균형점 보시면은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공급 곡선 둘이 만나는 점을 우리가 균형점이라고 하고 그때 만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읽고 그때 만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읽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균형점보다 밑에 있는 지점에서 만나는 가격에서의 부분을 우리가 초과 수요라고 하고 그 위에 만나는 점에서의 공급을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거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해 안 가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여기는.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프 자체를 기억하실 필요는 제가 봤을 땐 없어요. 왜냐면 문제가 그냥 그 줄글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가격이라고 했고, 수요의 변화의 원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외냐 아니냐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프의 이동은 곡선 상의 이동이고 혹은 곡선 점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는 수요량의 변화 같은 경우는 가격과 거래량 모두 증가 감소를 하고요. 수요의 변화 같은 경우는 거래량만 증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의 공통점은 거래량은 둘 다 변하는 거죠. 근데 가격은 누구만 변해요? 수요량만 변합니다. 그쵸?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 정도만 구분을 해놓으시면 크게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사실 기출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은 막 많이 나오는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수요함수 보시면요. 수요함수는 수요량과 수요량에 대한 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요함수라고 하고,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격은 그 재화 자체의 가격이라는 게 있고 타 재화의 가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재화의 가격보다는 타 재화의 가격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거기서 말씀하셨죠? 네. 공급도 볼게요. 공급도 사실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공급도 결국에는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의 변화고, 그래프의 이동은 곡선 상의 이동, 그 다음에 점 그 안에서의 이동이고, 결과는 가격과 거래량 모두 증가 감소를 하는 거고요. 공급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기술 진보예요. 이것도 제가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공급 변화의 요인과 수요 변화의 요인이 뭔지를 각각 아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를 대부분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문제를 잘 안 내요. 왜냐면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 진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변화가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뭐 수요의 변화다,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용을 외우시는 것보다 예시를 외우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뭔지를 일단 아시는 게 우선이고, 나중에 우리가 기본 과정 갔을 때는 예시까지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급의 변화의 예시는 기술 진보가 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네들도 당연히 공통점은 뭐예요? 거래량의 변화고, 차이점은 공급량의 변화에는 가격도 증가 감소를 하는 거고, 공급량의 변화에서는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 변화의 요인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소비자의 소득부터 볼게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걸 안 내면 여기서 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거나 과외를 따로 요청을 하시거나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정상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정상제나 뭐 열등제는 다른 말로 잘 안 바꿔요. 여기서 뭐 우등제, 상급제, 하급제 이런 말로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말로 잘 안 바꿉니다. 얘는 이 말 자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거. 대표적으로 고기가 그렇겠죠. 네. 음식들이 대부분 그래요. 음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고요.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뭐냐면요, 연탄이에요. 연탄. 뭐 우리가 많이 쓰진 않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연탄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면 연탄을 쓰던 사람들은 안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례관계랑 반비례관계다. 이것도 사실 내용이 좀 많은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단어들이 있구나, 이런 걸 혹시 처음 들어보셨다면 일단 이런 게 뭐가 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안 돼요. 정상제라는 거는 비례관계고 열등제라는 건 반비례관계구나만 외우시면 안 되고, 정상제랑 열등제가 어디에 관련이 있는 거죠? 수요 변화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외우셔야 돼요. 소비자의 소득에 관련돼서 수요의 변화에 요인을 주는 겁니다. 되셨죠?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제와의 가격 변화가 있는데요. 두 개 보시면 대체제랑 보완제가 있는데요. 대체제 보시면 용도 간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제화가 있고요. 보완제 보시면 한 소비할 때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제화가 있는데, 대체제라는 거는 가격과 용도와 효용이 비슷해야 하는 게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내용이 참 많지만 일단은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정의보다는 이 밑에 있는 내용, 이 적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당 제화의 가격이 증가하면, 이 가격이 증가하면 당연히 해당 제화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죠? 증가하겠죠. 그리고 보완제의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또 해당제의 가격이 감소하면 당연히 해당제의 수요는 증가하겠죠. 그럼 대체제의 수요는 감소할 거고, 그럼 보완제의 수요는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 예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비자의 가격 예상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제화의 가격이 장래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즉 기대를 한다면 수요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가수요라고 하는데, 가수요란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저 그런 말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급 감소가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냐? 나중에 상승하고 나서 공급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이 장래에 하락할 것을 예상한다면 수요는 감소합니다. 그리고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뭔가 상식선에 있는 내용들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급 변화의 요인을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포인트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경제학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생산 요소 안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셨다면 이건 아셔야 돼요. 문제에서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토지, 노동, 자본에서 또 생산 요소의 가격인 지대, 임금, 이자가 감소했을 때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토지의 가격에는 지대고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고 자본의 가격은 이자다라는 걸 모르고 얘네들이 크로스로 바꾸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끼리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가격이 임금으로 바꾼다던가 노동의 가격을 이자로 바꾼다던가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지대로 받고요. 노동은 무조건 임금으로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 임금을 받지, 노동을 한다고 해서 이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 우리가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토지는 지대고 노동은 임금이고 자본은 이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생산 요소 가격이다. 그걸 우리가 생산비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있고 생산 요소 가격인 이 생산비들을 감소를 시키고, 그럼 걔네들은 공급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 변화 요인. 지금 우리 공급 변화 요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다 그 기준을 보셔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기술 수준의 변화인데요. 기술 수준이 바뀌면, 기술 수준이 진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당연히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균형의 이동을 보시면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이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 이제 수요를 증가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곡선이 일치한다고 가정했을 때, 유지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수요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봤을 때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수요량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뭔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프를 그냥 그리세요. 저도 그냥 그래프 그려서 알아보거든요.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수요 감소도 보시면 공급 곡선은 유지하고 있고 수요 곡선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내려가 있고
수요량도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의 일치 가만히 있고 이번에 공급이 증가를 하는데요. 공급이 증가를 하려면 우하향해야 됩니다. 또 증가랑 감소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증가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증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하향해야 되는데 우하향하게 되면은 가격은 감소를 하고요. 얘는 공급량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외우려고 하면 헷갈리니까요. 외우지 마시고 꼭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를 하면 가격은 증가하게 되고 공급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문제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이제 동시변화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난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동일한 양이냐 또 동일하지 않은 양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만약에 동일한 양이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동일한 양이면 수요랑 공급이 동일한 양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둘 다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거래량은 증가가 되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수요도 증가를 하고 그 왼쪽 그래프가 증가를 한 겁니다. 둘 다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지만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소한 부분을 보면요. 감소는 수요는 감소를 하고 공급도 감소를 하면 가격은 알 수가 없지만 사실 제가 이걸 그냥 일부러 동등하게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이걸 저는 그림 그리는데 시간이 다 걸렸어요. 이거 갖다 붙여놨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수요가 더 많은 것부터 볼게요. 이 파트는 수요 증가,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파트 보시면 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예요. 근데 그 위에 파트는 맨 위에는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극단적으로 수요를 좀 많이 올렸어요. 수요가 많이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죠. 그리고 거래량도 올라갑니다. 이것도 외우지 말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게 더 빠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거 수요가 더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극단적으로 그리세요. 극단적으로 많이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이 만약에 동일하다, 양이 동일하다고 하면 그대로 옆으로 옮기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량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 밑에 보시면 공급이 더 많다. 공급이 더 많으면 얘도 극단적으로 많이 그리세요. 그러면은 가격이 감소를 하고 거래량은 증가를 하게 되겠죠. 본인이 직접 꼭 그려보세요. 그래서 제 옆에 그 공간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꼭 복습하실 때는 거기다가 직접 그려보시고 꼭 그 다음에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입니다. 수요 감소, 공급 감소라서 똑같이 얘도 수요가 더 많은 거, 양이 동일한 거, 공급이 더 많은 거예요. 얘도 수요가 더 많은 걸 그냥 극단적으로 그리면 수요랑 공급이랑 둘 다 감소를 시키면 가격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이 감소가 되면 거래량도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네. 그 다음에 양이 동일한 거. 양이 동일하면 수요랑 공급이랑 둘 다 감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격은 동일한데 거래량은 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이 이번엔 더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가격은 증가를 하는데 거래량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옆에다가 보지 마시고 그려보신 다음에 확인을 하세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요. 공급이 감소되는 파트입니다. 네.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돼요. 그러면은 수요가 만약 더 많이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는 게 적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증가가 되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겠죠? 양이 동일하게 수요가 증가가 되고 공급이 감소가 됐다라고 하면
가격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동일하겠죠? 다음에 공급이 이번엔 더 많이 감소가 되고 수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증가하는데 거래량은 감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시면 수요가 감소가 되고 공급이 증가가 되는데요. 이때는 수요가 더 많이 감소가 되고 공급이 증가가 되면 가격이 감소가 되고 거래량이 감소도 됩니다. 그다음에 양이 동일한 경우는 거래량은 동일한데 가격이 감소가 되는 거죠. 공급이 더 많이 증가가 되는 경우에는 수요가 감소가 되면은 결국에 가격은 감소가 되는데 거래량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실 핵심은 이걸 제가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이걸 공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외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은 절대 외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그림 그려보시고 하셔야 돼요. 외워서 푸는 방법은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그렇게 하기 시작하시면 나중에 끝도 없이 외우실 게 많아지시기 때문에 지금은 외우지 마시고 꼭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보세요. 나중에 그냥 계속 그려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그리는 연습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여기 그래프 네. 이거 여기 공급 증가 지금 수요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지금 표시해서요. 수요 증가 공급 감소요? 네. 수요가 더 많음. 네, 수요가 더 많은. 네. 여기도 지금 공급이 감소되는 그래프. 맨 밑에 거 세 번째 화살표 표시를 D랑 D1이 잘못해서 잘못해서 그렇구나. 화살표 표시 때문에 네, D랑 네. D1 표시 어디죠? 지금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보면은 화살표 표시를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화살표 안 바꿨나 봐요, 제가. 그래서 네, 밑에 맨 밑에 만 틀렸지. 맨 밑에는 그리고 아예 공급 지금 감소 그림인데 어디겠지? 화살표 방향. 아마 그게 제가 이거 막 바꾸다가 화살표를 안 바꿨나 이건 봐요. 화살표고 이거는 지금 공급 감소가 큰 걸로 그림이 돼 있는 건데 그쵸? 이쪽은 감소니까 네, 맞아요. 응, 이거 응. 말 안 바꿨나 봐요, 제가. 응. 네, 맞아요. 제가 어제도 이거 수정해가지고 다시 올릴게요. 올릴 때는. 네. 지금 막 붙여넣어가지고. 네. 이거랑 이거랑 좀 이따 제가 수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번째도 지금 이거는 감소 표시 어디 갔지? 지금 이거는 증가 맞잖아요. 수요가 증가하고 그림이 지금 공급이 감소되는 그림이죠. 이거는 그렇죠. 수요가 감소가 되는데 그리고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급이 더 크게 증가를 했고 근데 왼쪽이 지금 맞고 이게 감소 그림이에요. 그러네. 감소 그림. 그래서 그거 수정해 주신다고요. 얘랑 이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가는 이쪽이 맞죠? 수요가 감소인데 지금 수요 감소. 네, 수요가 이것도 감소 네 이쪽으로 번째 돼야 그림. 되는데. 반대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되죠. 네. 네, 일단 요 마지막에 제가 수정할게요. 네. 네. 이제 수정하고 그다음에 탄력성만 일단 보고 하겠습니다. 일단 탄력성 부분을 보시면 탄력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탄력성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왜냐면 계산 문제가 사실 여기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탄력성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거는 탄력성 부분이라기보다는 탄력성은
독립변수분의 정속변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탄력성뿐만 아니라 모든 분수의 기본적인 정의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 즉 원인분의 결과의 그 기본 어떤 아웃라인이 나오는 게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수의 요건이 항상 이렇게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그다음 교차 탄력성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가격 탄력성만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보겠습니다.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면 가격의 변화에 대한 반응 정도를 보시면 가격 탄력성이란 말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민감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민감하다. 무조건 탄력성은 민감하다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돼요. 민감하다. 원래 모든 경제학자도 설명할 때 민감하다로만 얘기합니다. 왜냐면 민감도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민감하냐? 이게 왜냐면은 모든 그 물건을 만들 때 민감하냐를 가지고 가격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하냐를 가지고 내가 이거를 얼마 정도로 만들 수 있냐. 사실 이것 때문에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핸드폰이라는 이 핸드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도 성공을 했잖아요. 약간 이런 것들. 아니면 다이슨이란 청소기 같은 것들이 약간 경영학에서 약간 그런 것들을 약간 높이 치거든요. 청소기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사실 같은 기능을 한다면 사실은 그냥 싼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높은 가격을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감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가격을 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탄력성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옆에 요 계산식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계산을 할 때 원래 가격분의 변화분입니다. 원래 변화율이라는 거 계산 자체가. 그래서 원래 가격분의 변화분이다. 변화분이라는 건 바뀐 가격 빼기 원래 가격입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써놓으세요. 제가 거기다 안 써놨는데 가격 변화분이라는 건 바뀐 가격 빼기 원래 가격이에요. 가격 변화분이나 수요량 변화분도 마찬가지죠. 바뀐 수요량 빼기 원래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바뀐 수요량과 원래 수요량, 바뀐 가격하고 원래 가격을 알려줬으면 탄력성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빈칸 넣기입니다. 빈칸 넣기 계산은. 다시요. 변화분이라는 거는 바뀐 거 빼기 원래 거예요. 바뀐 거 빼기 원래 거. 변화분은 바뀐 거 빼기 원래 거. 그래야겠죠? 변화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뒤에 거에서 옛날 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절대값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말씀하셔도 돼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랑 플러스 부호를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랑 플러스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똑같이 치겠다는 거고 2나 마이너스 2나 똑같이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탄력성을 우리가 이 D라 쓰거든요.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면 문제에서 2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2가 뭔지를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말만 아시고 2라는 말을 모르시면 안 되니까 2가 탄력성이다 정도까지 외우시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2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건 수요량 변화율은 0이다. 이것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데, 민감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민감하게 반응해요?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안 반응하고는 결과를 어디로 뭘로 도출을 하죠? 사냐 안 사냐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민감해 그럼 안 사는 거고, 안 민감해 그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 안 산다의 어떤 결과값은 항상 분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자의 수요량이 나오는 거예요. 산다 안 산다를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산다 안 산다는 수요량, 그 다음에 그 분모, 바꿀 수 있는 그 가격이라는 거는 분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분의 수요량이 우리가 탄력성의 공식이 되는 거예요. 가격분의 수요량이 가격 탄력성의 공식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외우셔야 돼요. 지금 다시 가격 탄력성이라는 건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민감도를 측정하는 데 씁니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바뀌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샀냐 안 샀냐를 얼마나 반영을 했는지를 우리가 사람들이 그걸 민감하게 반응했냐 안 했냐를 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수요량 변화율은 0이에요. 수요량 변화율이라는 건 생각해보세요. 여기가 우리가 가격 변화율분에 수요량 변화율이라고 했거든요. 수요량 변화율. 그리고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생각하실 때 이걸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0분의 1과 1분의 0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0분의 1과 1분의 0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0분의 1은 무한대고요, 1분의 0은 0입니다. 이거를 제가 먼저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분모는 있잖아요. 우리가 수학도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분모잖아요. 분모. 그리고 이게 분자죠. 이거는 아시죠? 분모, 분자. 분모는 어미모예요. 분자는 아들자거든요. 아들자라는 건 뭐야? 아들이고 분모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태어나야 되죠. 근데 엄마가 아들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무조건 아들보다 커야 돼요. 근데 그 크다라는 숫자라는 게 물론 그 숫자가 실질적으로 더 크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분의 2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최소한 사람이 존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야. 엄마보다 키가 더 클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고 엄마가 있지도 않는데 아들이 태어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0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에는 원래 기본적인 전제가 0은 안 돼요. 그게 기본 전제거든요. 분모의 전제가. 그러니까 분모는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분의 1이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운 말로 발산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터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1분의 0이라는 거는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없을 수 있잖아요. 아직 아이가? 그럼 그건 0입니다. 그냥.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이 0이에요. 그러면 수요량 변화라는 건 분자가 0인 거죠. 분자가 0이면 뭐죠? 탄력성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는 거.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분자가 아직 0이니까 아이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은 0이다. 그럼 이걸 좀 경제학으로 다시 풀어서 얘기하자면, 가격이 변했어요. 아무리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0이라는 거는 아무도 사거나 안 사거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샀던 만큼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순 없잖아요, 우리가. 쌀밖에 없습니다. 또 있어요, 사실. 가장 더 대표적인 예시가. 쌀은 또 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은 것 중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옥수수입니다. 우리 옥수수 없으면 절대 못 살아요. 모든 음식에 옥수수가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자제품 만드는 데도 옥수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중국이 왜 부자냐면 옥수수를 많이 생산해서 부자입니다. 미국도 옥수수가 많이 나라서 부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옥수수 그렇대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뭔 얘기하다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옥수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수요량 변화율이 0입니다.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물가가 요동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량 변화율이 빵입니다. 빵.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탄력성이 빵이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 물론 실질적으로 완전 비탄력적인 제품은 없습니다. 근데 거의 그렇다 이거죠. 거의 그렇다.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이다. 이것도 사실은 외울 만한 건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면 외울 만한 건 아닌데, 예를 들면은 조금 수학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뭐라고 했죠? 문제가 수요량 변화, 수요, 그 다음에 가격. 맞죠? 자, 그럼 양변에 저희가 가격을 나눌 거예요. 나누는 거 좀 이해가 안 되면 곱하기 가격분의 1을 하겠습니다. 곱하기 가격분의 1. 이런 거 양변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 괜찮죠? 이렇게 하면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부등호라는 성질의 아이는 양변을 똑같은 걸 주잖아요? 그러면 공평하기 때문에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되죠? 그래서 1이 됩니다. 얘는 빵이 아니에요. 곱하기는 곱했을 때 산축이 되면 1이 됩니다. 하나가 되니까 합쳐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얘가 뭐 되죠? 가격분의 수요가 되죠. 근데 얘네들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요?
탄력성이라 한다 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쓰면 ED라 하죠. 그래서 ED가 1보다 작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외울 만한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약간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계산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계산이 더 어려운가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만약에 이걸 굳이 계산을 안 하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가 더 크잖아요? 분모가 더 크다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분모가 더 크면 분모가 더 크다면 1보다 작은 거죠. 분모가 더 크다는 거는 그죠? 분자가 더 크다는 건 뭐예요? 1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더 크다는 건 분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보다는 작은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 해요?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보면 수요량 변화보다 가격 변화가 더 커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가격을 더 많이 바꾼 거예요. 근데 가격 바꾼 거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사네 싶은 겁니다. 그럼 가격 바꾸길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럼 괜찮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탄력적인 제품은 사업자 입장에서 나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럼 사업자가 갑인 거예요. 비탄력적인 건. 그죠?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ED는 1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는 쉽죠? 는이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둘이 똑같기 때문에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가격 변화한 만큼 사람들이 안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안 사요. 그대로 안 사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율하고 가격 변화율을 비교했을 때 얘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탄력적인 거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격이 변화하면은 더 많이 안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되면은 그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약간 예시를 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일 아트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조금 뭔가 가격이 올라 애매해 그러면 사람들이 안 하거든요. 약간 그죠? 남자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애매하게 좀 비싸다?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약간 적당하다? 그러면 또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심리로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격 변화율이 빵이다. 그럼 얘는 뭐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모가 빵이다. 분모가 또 빵이면은 수요량이 무진장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탄력성이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프는. 그래서 비탄력적인 그래프는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거를 그 그래프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문제를 냈었는데 수직선이냐 수평선이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르실까봐 비탄력적인 그래프 이렇게 일자로 된 그래프를 우리가 수직선이라고 하고요. 그 탄력적인 그래프는 수평선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탄력적과 비탄력적의 특성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이라는 탄력성이라는 거는 수평에 가깝죠. 수평선. 그리고 비탄력적이라는 특성은 수직선에 가깝기 때문에 수평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비탄력적인 거는 수직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뭐 따로 뭐 더 치진 않았어요. 왜냐면 민감하다,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도가 크다,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앞에 내용이랑 결국에 거의 똑같아요. 근데 수평에 가깝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외우셔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에 가깝다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거의 문맥상 비슷한 거긴 한데 결국에는 수평에 가깝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완전 탄력적인 거는 수평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은 수평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 가지는 외우셔야 되는 거야. 완전 탄력적인 거는 수평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인 거는 수직선이다. 까지만 외우시면 요거는 자동입니다. 난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가격의 진폭이 크다 까지도 뭐 나온 거죠. 네. 난 그 밑에 보시면 임대료 총수입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엄청 디테일하게 많이 안 다루시고 뭐 그래프도 외우지 말라고 하기는 했는데 심화 과정에 가면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아셔야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과 임대료 총수입을 보시면요. 일단은 가격과 수량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제가 약간 팁을 드리자면 가끔 문제에서 이제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도 가능하나 비탄력적 그러니까 탄력성과 비탄력성을 물을 때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을 물을 때 가능하면 그냥 완전 비탄력적과 그냥 완전 탄력적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냥 하시는 게 더 빨라요. 네. 거의 수직선에 가깝게. 그러니까 완전 수직선을 그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가 좀 힘드시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탄력적인 거는 수평선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림을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완전 수평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 정도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더 빠릅니다. 네, 왜냐면은 이거를 뭔가 약간 애매하게 그리시는 분도 있어요. 꼭 이렇게 그릴 때도 약간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 뭔가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하면 헷갈려요, 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랑 그냥 완전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하던지 뭔가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세요. 비교를 할 때에는. 왜냐면 이게 항상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인 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수요 증가랑 그 공급 증가 있잖아요. 그게 꼭 얘랑 결부가 돼서 나와요. 걔네끼리만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안에서 가격 감소, 거래량 감소 있잖아요. 걔네끼리만은 거의 안 나옵니다. 걔네만 가지고는 낼 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끝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이게 탄력적인 거 안에서 수요랑 공급이 같이 증가 감소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오냐. 탄력적인 거 안에서 수요가 더 많이 증가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극단적으로 그리세요. 극단적으로 그려야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극단적으로 그렸는데 얘도 약간은 탄력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수평선에 정말 가깝게 그리다 보면 거기에 제가 이게 모는 종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칸을 보시면 일단 D2가 누가 봐도 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P1에서 P2로 가게 되면은 임대료가 하락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게 되면은 임대료 총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 P2에서 P1으로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 당연히 임대료 총수입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겠죠? 그래서 탄력적이다 혹은 ED가 1보다 크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던가 어쨌든 셋 다 같은 말이니까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총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임대료 상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총수입이 감소한다.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이거를 외우기 시작해버리면 이것도 답이 없습니다. 탄력적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라는 건 수평선이고 비탄력적이라는 건 수직선이다만 외우시면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더 외우면 됩니다. 임대료 총수입은 넓이에요. 넓이. 네, 임대료 총수입은 여러분들이 그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하는데 이 P축과 Q축 있잖아요. 그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내리시면 네모칸에 제가 이렇게 쳐놨죠? 고그의 넓이 있잖아요. 그 넓이가 임대료 총수입입니다. 그 넓이. 제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D1이라고 써놨잖아요. 여기 넓이가 임대료 총수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 넓이가 D2 임대료 총수입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총수입이라는 건 그 점에서 P축과 Q축으로 각각 내렸을 때 우리가 수직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수직선을 내렸을 때 그 넓이를 우리가 임대료 총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그 내렸을 때 그 넓이가 임대료 총수입이잖아요. 그럼 그려보면 압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면은 답이 없어요. 이걸 언제 다 외우실 거야. 하나하나만 외워도 6가지를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보시면 하락할 땐 증가하고 상승할 땐 감소하는구나라는 게 나오고요. 단위 탄력적인 경우도 제가 일부러 여기 얘 같은 경우도 얘는 기울기가 1인 거잖아요. 결국에 단위 탄력적이라는 건.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일부러 보시면 칸을 제가 하나씩 맞췄어요. 거기 보시면 맞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칸이 D1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거든요. D2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8개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거나 상승해도 얘는 임대료 총수입이 변하지 않아요. 넓이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경우는 얘도 제가 좀 극단적으로 그렸어요. 그러면 D1 같은 경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죠. D2는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9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P1에서 P2로 가면 감소하는 거고요. P2에서 P1으로 가면 뭐가 되는 거죠?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모는 종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극단적으로 그리시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극단적으로 그리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안 그리시면 안 보여요. 이게 애매하게 그리시면은 절대 이게 약간 넓이가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되셨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는 어차피 시장론인데요. 시장론은 정말 간단한 내용이라서 거기는 일단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뒤에 투자론 나갈 건데 보기 하고요. 만약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일단 질문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